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질문. 투자자들 가운데 세계 시민인 투자자는 고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세계 정치, 돈의 흐름, 선진 산업 국가의 내외 정치, 세계은행과 IMF의 결정, 파리클럽의 채무 협상, 신기술 개발, 팔레스타인 문제, 심지어 브라질과 중국의 날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채권,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투자 대상. 내게 운전을 가르쳐 주던 선생이 말했다. 당신은 절대로 운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겠군요. 당황한 나는 왜요? 라고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계속 차의 본인만 보고 있으니깐요. 머리를 들어 저 멀리 전방 300m 앞을 주시하세요. 그 이후로 나는 운전석에 앉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증권 시장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원자재, 투기꾼 대 투기꾼. 유독 메마르고 더운 여름날이면 시내의 여러 카페 테라스와 거리에서 구름 상태를 살피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귀리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과거 군대에서 말의 주된 사료로 쓰이던 귀리는 군대의 연료나 다름없었기에 날이 가물면 군의 고위 장교들까지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동산, 자본이 많은 투자자를 위한 것. IBM 주식은 세계 어디에서나 값이 똑같지만 60평방미터 크기의 주택 가격은 그렇지 않았다. 동일한 크기와 설비를 갖춘 집이 뉴욕에서는 200만 달러인데 독일 북서테우대에 위치한 집은 21만 마르크였다. 부동산 시장에는 도박꾼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그날에 사서 그 다음날 바로 되팔기에는 사고 파는 데 드는 부대 비용이 너무 큰 탓이다. 그런 이유로 부동산 시장은 증권, 외환, 원자재처럼 유동적이지 않은 것이다. 때로는 매물에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매수자를 찾기까지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한다. 증권거래소, 시장 경제의 신경체계, 경제의 온도계.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주식시장을 경제의 온도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수년 전에 떠올린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보다 쉽게 설명해 보겠다.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그의 반려견은 주인 앞으로 달려나갔다가 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런 뒤 다시 앞으로 달려간 후 자신이 주인에게서 멀어졌음을 알아채고는 주인에게로 또 돌아온다.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둘은 같은 목표 지점에 함께 도착한다. 하지만 주인이 천천히 1km를 걷는 동안 주변을 달리며 돌아다닌 개는 4km를 산책했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 시장이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멈추기도 하고 때때로 뒷걸음 치기도 한다. 하지만 증권 시장은 같은 시기에 100번도 넘게 위아래로 널뛰듯 변동한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주가의 흐름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급박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심리적 또는 물질적 압박감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사려는 마음은 있지만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다급하게 주식을 찾는데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팔려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상태든 혹은 좌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전혀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에 따라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그 사건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발전,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경제와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국가의 경제를 그리고 지금처럼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때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장애물 없이 경제가 발전한다면 때때로 시련과 동요가 찾아올 때 주식시장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다. 근본 유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히틀러, 제3제국,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같은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독일에 등장한 경제 위기가 다소 완화되었던 시절에 히틀러가 이끄는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바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과 투표 결과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받을수록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화폐 강약을 결정하는 것은 우선 그 나라의 경제력이고 그 다음은 국가 재정의 경영이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끄떡없지만 허약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원래 튼튼하던 사람만큼 건강해지기 힘들다. 금은 부지런한 사람이 인정받고 미덕이 승리하는 나라로 흘러 들어간다. 악덕이 승리하면 이 세상에 있는 금은 전부 털어온다고 해도 통화를 구제할 수 없다. 이제 외환 흐름의 규모가 워낙 거대해져 근본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졌다. 19세기만 해도 근본위제는 그런대로 기능을 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세기와 현재의 정치 질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어린아이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는 앞에 메트로놈을 두고 그 줄을 따라 박자를 맞춘다. 하지만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메트로놈이 아닌 전체적인 지휘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경제에 필요한 것은 근본위 제도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지휘자인 훌륭한 중앙은행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돈을 필요로 하면 경제에 돈을 내놓았고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으면 통화량을 축소시켰다. 마치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도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말이다. 삶의 목표는 오직 평화와 안락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급진주의자나 좌우로 대중을 흔드는 선동가들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최고의 목표는 통화 가치의 안정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어야 한다. 5%의 실업보다는 차라리 5%의 인플레가 낫다 라는 헬무트 슈미트의 말에 나 역시 동의한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